안녕하세요. 저는 류마티스내과의 박진수입니다. 오늘 건강강좌 내용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좀 그래도 나름 쉽게 풀려고 이제 좀 슬라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터에 붙어 있는 대로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누구한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증상이나 경과나 예후는 어떻게 되고, 정말 치료가 없는 불치병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공통적으로 관절이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한 500년쯤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습니다. 사람들 손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한데 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자분 손을 확대를 해서 보면 첫 번째 마디는 괜찮은데 두 번째 마디가 다 이렇게 붉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소견이고 이때부터 아마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여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는 건 아니고 꽤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이제 뭐 밝고 따뜻한 색상의 그림을 주로 그리는 르누아르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5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당시로 70세가 넘게 꽤 오래 장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었고 사진을 보면 연세가 있긴 하지만 휠체어에 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손을 잘 보시면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주먹을 쥐고 되게 억지로 쥐고 있는 모습에 여기 보면 끈이 있는데요. 이 끈을 붓이랑 손이랑 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입으로까지 붓을 물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한 40대에 그렸던 그림이고 30년 지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졌을 때 그렸던 그림인데 30년 사이에 그림이 많이 거칠어지고 우울증도 같이 오면서 그림도 많이 불안정해졌었습니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생각보다 흔하고 또 많은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누구한테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시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뼈가 안 좋다, 이게 관절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뼈가 안 좋은 건 골다공증이고요.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 관절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뼈랑 뼈 사이에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도가니탕을 먹으면 이제 볼 수 있는 물렁뼈인데요. 뼈 끝에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뼈가 이제 닿는 것을 막아주는 이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연두색의 이 막이 윤활막이고 여기서 이제 윤활액이 나옵니다. 자전거가 잘 안 굴러갈 때 체인에 기름칠을 하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때 이게 뻑뻑해지면 경첩에 기름칠을 합니다. 그거랑 같은 역할이 윤활액이고요. 이렇게 관절의 구조는 이렇고 이 주변으로 인대라든지 근육 같은 게 이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관절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아까 윤활액을 만드는 윤활막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뼈를 파고 들어가서 뼈에 이렇게 벌레 먹은 것 같은 모양이 보이고 연골도 다 파괴가 됩니다. 물렁뼈 부분도 파괴가 되고요. 이런 관절염은 한 0.8%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1% 정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천만 명이라고 치면 한 50만 명 정도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비율이 많고 한 3,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30대에서 50대, 일반적으로 관절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나이는 이제 60, 70대인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불치병이다, 희귀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땐 한 4가지 정도이고 이 딱 하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때문이다라고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큰데요. 여기 써있는 HLA-DR4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고 생기더라도 좀 심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유전병이라고 하는 뭐 혈우병이라든지 엄마가 병이 있으면 뭐 자식한테 꼭 50%는 간다라든지 이런 확률의 유전병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그런 유전병이 있으면 쌍둥이면 다른 쌍둥이 형제가 거의 100% 정도 그런 병이 생깁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쌍둥이 형제가 생기면 한 20% 정도, 그냥 형제가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한 5% 정도입니다. 일반 사람이 1% 정도의 유병률이면 한 3, 4배 정도 형제가 있으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여기 감염이라고 써 있는데 요즘 뭐 장내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입 안에 있는 충치와 연관된 균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보고도 좀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장 큰 건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는 분들은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담배도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르몬인데 앞에서 봤다시피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한 3, 4배 정도 높습니다. 여성 호르몬하고 좀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작은 관절의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보통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어깨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이나 발이나 손목, 발목 같은 작은 관절의 증상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 관절 중에서도 손목, 그리고 뿌리 관절, 그리고 중간 관절 쪽에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보통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면 이 끝관절을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좀 많이 드뭅니다. 이게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이제 사진이고, 이거는 거의 이제 많이 망가지신 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끝관절은 깨끗한데 이 중간관절, 이 두 군데가 이제 퉁퉁 부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만지면 물렁물렁하고 뜨끈뜨끈하고 누르면 아픈 증상이 있고요. 한 몇십 년 정도 치료가 제대로 안 된 상태가 되면 이렇게 변형이 많이 진행되게 되는데, 바깥쪽으로 손이 휘어지고 이런 것들은 관절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이제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류마티스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결절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도 보이고, 주로는 이 뿌리 관절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엑스레이로 보면 초반에는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이 까만 부분, 이 부분이 연골인데 다 이제 멀쩡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많이 진행됐을 때 이 까만 부분이 많이 망가지고 거의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도 보이고 바깥으로 다 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반에는 정상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파먹은 양상이 보이게 되고,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이 까만 부분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뼈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양상입니다.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약 70% 정도에서는 2년 내에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부분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발의 증상이 생겼을 때 전형적인 모습이고, 손과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많이 휩니다. 근데 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발가락인데, 이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을 올라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발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갔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탈 수도 있고 안쪽으로 엄지발가락을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생긴 지가 한 30년? 꽤 오래된 진단 기준이고, 이건 꽤 중요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한 증상이 한 몇십 초가 아니라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관절이 한두 군데, 무릎 이런 데가 아픈 게 아니라 3군데 이상 관절이 아플 때, 그리고 무릎이나 뭐 고관절 같은 큰 관절이 아닌 작은 관절이 아플 때, 그리고 양쪽으로 대칭성으로 아플 때, 앞에 사진에서 보였던 류마티스 결절 같은 게 보일 때, 그리고 피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일 때, 엑스레이상에서 어디 파먹은 게 보인다거나 합쳐진 게 보이는 방사선학적 이상이 보일 때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만족을 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증상은 하루 이틀 됐다고 무조건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6주 정도 지속이 됐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6년쯤 전에 새로운 진단 기준이 나오긴 했는데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냥 알아두실 거는 예전보다 좀 빨리 류마티스 관절염을 체크를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 기준이 좀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단순히 관절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인자가 그냥 나왔다거나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검사랑 증상이랑 엑스레이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말하시는 걸로 듣고 그냥 내가 그거를 이해하시지 마시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좀 만나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증상과 진단에 관한 이제 오해와 진실인데요. 가장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저희 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손가락이 아픈데 주변에서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빨리 치료 안 하면은 손이 다 비틀어지니까 얼른 가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나와가지고 관절이 아프진 않은데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닐까 해서 오는 경우가 두 번째. 이 답을 보면 손가락이 아플 때 실제로 가장 흔한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비 오는 날 무릎 아픈 관절염인데요. 이때는 이제 의사도 만나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좀 해봐야 돼서 증상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번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외래에 오셨을 때 손이 아파서 오신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되는 경우는 한 2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되 검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정상 사람에서도 한 5% 정도 나옵니다. 2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냥 가질 수가 있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게는 20%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관절염 증세가 뚜렷하게 있으면 그때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약에 불치병이면은 실은 진단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난 더 안 오겠다 하고서 안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불치병은 아니고요. 대신 이 치료가 가능한가라고 환자분들이 이제 진단을 했을 때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로 저를 보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번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치료는 아마 완치의 의미일 겁니다. 보통 무슨 덩어리가 있어서 잘라내면 그걸 완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갑상선 암이라든지 암 초기일 때는 그냥 그걸 절제만 해도 그 암이 완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의 치료라고 한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치료의 의미로는 이제 관리나 조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없으면 이것도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분들, 1년 이내의 분들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해서 치료를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약을 잘 드신 상태에서 한 70% 정도는 증상이 하나도 없이 잘 지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관절이 아픈 거를 조절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앞에서처럼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막아서 관절의 기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외에 그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한 합병증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 폐라든지 눈이라든지 여러 곳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지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약제들을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통증 조절하는 약제만 썼습니다. 한 1970년대까지는. 옛날에는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버드나무 잎이 소염 효과가 있어서 이걸 먹어보기도 했고 1800년대 후반대에는 아스피린이 좀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어서 이걸 먹어보기도 했고 요즘은 쓰면 안 될 약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스테로이드 나오면서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소염 진통제도 썼었고요. 한 7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변형이 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염 치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먹는 약들이고요. 2000년 정도가 되면서 다 주사약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먹는 약을 먹어도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3명 정도는 계속 변형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주사약들이 나오면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희소식이 생겼었습니다.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물 치료는 크게 봤을 때 소염 진통제하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먹는 항류마티스 약물, 그리고 주사 제제가 위주인 생물학적 제제,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약을 안 쓰고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한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정도 저절로 증상이 약하게 생겼다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70%의 환자분들이 2년 안에 변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10%보다는 70%가 훨씬 많아서 우선 약을 제대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을 하나씩 보면, 이제 소염 진통제는 일반 사람들이 관절이나 근육이 아플 때 먹는 그냥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냥 통증 자체를 감소시키고 염증도 감소시키고, 우리나라에만 한 100가지 정도 종류의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안 맞으면 다른 약을 써보고, 다른 약이 안 맞으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관절염 약을 먹으면 속이 다 이제 흩어진다, 속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위장관 장애입니다. 위염이 생기기도 하고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출혈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먹었을 때는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올 때마다 이제 꾸준히 피 검사도 간간히 체크를 해야 되고, 혹시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약으로 의사랑 상의를 해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꼭 필수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는 요즘 TV에서 한창 뭐 이걸 먹으면 큰일 난다, 뭐 뼈가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염증도 가라앉고 통증도 가라앉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걸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나중에 뼈가 망가지는 것 자체를 조금 더 막아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들이 효과가 적절하게 나타나면은 이 약을 끊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먹는 약이고요. 이제 뼈주사라고 부르는 게 관절에다가 직접 스테로이드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 여기다 직접 약을 놔서 그쪽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빠르면 하루, 늦으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주 맞는 건 별로 좋진 않아서 한 3달 이내에는 같은 부분에는 주사를 놓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꽤 많습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뭐 얼굴도 붓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몸무게도 늘고 피부도 얇아지고, 뭐 감기 같은 거 잘 걸리는 면역 저하도 있을 수 있고, 위장 쪽에도 안 좋고 뭐 비만도 생길 수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랑 상의해서 약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좋고 필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류마티스 약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게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3-4알부터 시작해서 한 8알, 10알까지도 먹기도 하는 약이고, 뭐 주사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먹는 약으로 드십니다. 이게 원래는 항암제로 개발이 됐다가 조금만 써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 변형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작용들이 항암제랑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미식거릴 수도 있고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부작용이고 어떤 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는 마시고 약을 복용을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30대 여자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임신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절대 임신을 할 때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3개월 이전부터는 끊어야 합니다. 비슷한 약들로 뭐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마이드 이런 약들이 있고, 이 약들은 매일 먹는 약이고 효과가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항말라리아제라고 하는 옥시클로린, 할록신 이런 약이 있는데, 이제 이 말라리아 약을 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쓰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약 자체가 이제 염증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를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약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망막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원래 당뇨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으시거나 망막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로 생기지, 그리고 오래 드신 분들, 한 5년 이상 드신 분들이 주로 생기지, 한두 번 드셨다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처음에 약 드시기 전에 한번, 그리고 약을 드시고 난 한 반년이나 1년 지난 시점에는 안과 선생님을 보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주사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생물학적 제제는 앞에 있는 약들은 그냥 전반적인 염증을 다 가라앉히는 약이고, 이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거는 이 염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타겟으로 치료하는 게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예전에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먹는 약에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사용을 하면은 많은 퍼센테이지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긴 모두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먹는 약이 하나 나오긴 했고 이외는 전부 다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게 2000년 들어가지고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한 15년, 16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장기적인 안전성이 알려져 있지는 않긴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부작용이 결핵 같은 이제 감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이것도 투약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또 필요시인 약을 먹으면서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약들이 여기 종양괴사인자라고 하는 염증을 타겟으로 하는 주사제인데, 큐미라, 엠브레, 심포니, 레미케이드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3-4가지가 더 있고요.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다 주사기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배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살이 많은 부분에 본인이 이제 주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같이. 레미케이드의 경우에는 이 주사기로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거는 물에 섞어가지고 병원에서 한 2시간 정도 맞는 약입니다. 아까 한 10명을 치료를 하면 7명은 먹는 약에 효과가 있고 3명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 3명 중에 약 70% 정도에선 이 주사약이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에 실패한 경우엔 바꿔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나머지 실패한 이 30%에서는 또 다른 주사약으로 바꾸거나 다음 단계 약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먹는 약에 비해선 가격이 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제 주사약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원래 약이 이게 원가인데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어떤 약은 160만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 한 70%, 80% 정도는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금은 여기 한 10% 정도라서 매달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아마 추가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이제 의사가 조절을 하는 거고, 의사가 이 약이 맞는지 저 약이 맞는지 이 약으로 먹자고 의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치료법입니다. 항상 의사가 하는 말이 관절 많이 쓰시지 말고 보호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몇 가지를 보자면, 보조기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목이 아프면 손목 아대 같은 걸 하고, 이게 좀 더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서 보조 장구를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하면은 관절이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하고 자세를 자꾸 바꾸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장바구니를 들거나 가방을 들 때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들게 되면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안 좋아서 주로 이 팔에 건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맨다든지 몸으로 크로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큰 관절과 큰 근육을 사용을 하는 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병뚜껑을 따는 모습인데, 병뚜껑 따는 거, 그리고 손빨래하고 이제 물을 짜는 거, 걸레질하고 행주하고 난 다음에 짜는 것들, 이런 뭔가 손목을 비트는 행동들이 손가락 관절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물어보시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 먹어야 되냐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골다공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칼슘이랑 우유 유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반응이 있다고 해서 오메가3나 생선 같은 걸 먹는 것도 좋고, 토마토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채소 종류를 먹는 게 좋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다 드시게 되면 영양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는 아무래도 아프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근육이 다 빠질 수가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단백질도 먹고 적당한 운동도 해서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증상과 진단에 대한 오해에 이어가지고 일반적인 오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약해서 생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고 면역이 이상해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몸에 세균이나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얘네를 몰아내기 위한 군대 같은 애들인데요. 이렇게 얘네를 몰아내고 우리 몸을 지키는 애들인데 세균이나 나쁜 게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이제 관절인 거고요. 그래서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이 이상해져서 생기는 병이고, 그래서 면역 증강제는 드셔도 별로 소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냅두면은 2년 안에 한 70%에서 변형이 생깁니다. 근데 일찍 치료를 하게 되면은 1년 지난 시점에는 약 70%, 2년 지나도 한 60, 70% 정도는 증상 없이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진단받고서 한 2-3달 정도를 다른 데에서 이제 헤매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헤매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그 얘기는 민간요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 사이에 변형된 거는, 이미 변형이 진행이 된 거는 약을 써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진통 효과만 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다. 진통제가 있고 진통소염제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통제이고요. 진통소염제는 소염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좀 병을 낫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치료약을 계속 먹으면 위를 다 버린다. 위장관 장애가 꽤 있고 속이 많이 쓰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다른 종류의 약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서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된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약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가려 먹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드셔야 되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건강보조식품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오메가3나 칼슘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치면 나오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이 많은데요. 무슨 송이채, 무슨 버섯, 무슨 뿌리 달인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이 독할 수가 있고, 이 독하다는 뜻은 간에도 좀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약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간에 꼭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 약도 끊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관절염은 나빠지고 결국에 손해를 보는 건 본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약들, 입증되지 않는 것들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의사항을 좀 정리를 하면,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면 빨리 하루 이틀 사이에 치료를 안 하면 막 변형이 될 것 같아서 조급해 하십니다. 근데 그 관절염이 생기는데도 실은 본인은 증상을 느낀 지 얼마 안 됐을지 몰라도 관절염이 생기는데도 한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는 걸렸기 때문에 좋아지는데도 그 정도 시간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절염 약제가 드물긴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고, 하지만 이게 이 부작용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관찰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중이더라도, 그리고 평소에 잘 관리가 되더라도 뭔가 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감기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든지 이러면은 관절염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랑 항상 상의를 해서 끊으시는 게 좋고, 끊어도 별로 안 아픈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냥 안 아파지면 참 좋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약은 약이 빠져나가는데 한 2달, 길게는 3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2달 정도 있다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항상 의사랑 상의해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관절염 관리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긴 한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본인이 관절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 섭취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도 잘 취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도록 여유 있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류마티스 내과를 한 몇 년 다니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니신 분들한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왜 저희 과를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인의 진단명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생겨서 주변을 파고드는 양상인 거고,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고 연골이 이제
다른 데처럼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닳고 뼈가 이제 상하는 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가 염증인 거고 이거는 나이가 드는 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무릎 쪽에 많이 생기고 이쪽 무릎은 좀 많이 부어 있고요. 이거를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연골이 많이 상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 위쪽이 아픈 게 아니라 가운데 아래쪽 이쪽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 때는 이게 무릎 관절이고 이쪽이 가운데인데요. 가운데 연골만 닿습니다. 뼈랑 뼈 사이에 이 까만 부분이 연골인데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붙어버리고 이 반대쪽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증상은 이제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많이 쓴 날 그날 저녁에 자다가 많이 아프고 특히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쭈그렸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다라든지 아니면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거려서 내려갈 수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든지 저기압일 때 관절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주로는 이제 손가락 마디나 엄지손가락 뿌리 있는 부분에 뼈가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오는데 앞에 류마티스 관절염 만졌을 때 이제 물컹물컹한데 이건 뼈가 튀어나와서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잘 생기는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뭐 유전 인자가 있는 분들이 잘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드시면 잘 생깁니다. 아무래도 노화가 주 증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관절이 좀 나쁜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 그리고 젊었을 때 뭐 마라톤을 했다든지 뭐 농구 선수, 배구 선수를 했다든지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뛰고 무릎 쪽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뚱뚱하신 분들도 똑같고 그리고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연골이 상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부골 관절염인데 무릎이나 뭐 고관절이 아픈 거는 본인도 퇴행성 관절염인 걸 잘 알고 오시는데 손이 아픈 경우에는 자기가 류마티스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중간마디는 안 아픈데 끝마디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예전에는 끝마디부터 아팠는데 요즘은 중간마디도 아프다. 어쨌든 이 끝마디가 주 증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목이나 이 뿌리 관절이 있는 데는 다 괜찮은데요. 주로 이 끝마디 있는 부분이 다 뼈가 튀어나오고 비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얘는 이제 중간마디나 뿌리 관절 있는 데는 다 깨끗한데 이 끝마디가 다 틀어져 있고 얘는 오히려 끝마디는 깨끗한데 이 중간과 이 뿌리마디 있는 데가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여자가 많이 생기고 손이랑 이제 뭐 전신이 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긴 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연세가 있으시고 무릎이나 허리 이런 쪽에 증상이 생긴 건 주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을 한 관절만 아프고 류마티스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관절이 동시에 붓고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부은 관절을 만지면 뼈가 튀어나온 것 같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하고 누르면 아픕니다.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생기고 류마티스는 보통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손가락에서는 주로 손가락 끝마디에 관절염이 생기고 류마티스는 손목이나 손가락 가운데 마디 뿌리 관절이 있는 쪽에 주로 생깁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한 거는 공통된 증상이긴 한데 아침에 손이 뻣뻣한 게 한 몇 초, 몇 분, 뭐 길어야 한 10분 정도라면은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이상 가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고 많이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아픈 건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보통 낮잠을 한번 자고 아니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을 한참 동안 안 쓰고 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할 때 아픈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관절이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관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는데 보통 5kg가 늘어나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가 15kg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5kg를 빼면 15kg가 줄어드는 거니까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체중을 꼭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지 않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는 모습인데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손빨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쪼그려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5kg일 때 15kg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5kg일 때 한 35kg 정도, 한 7배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는 것이 좋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앉지 않는 것이 좋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걸레를 짜거나 병뚜껑을 열거나 수도꼭지를 잠근다거나 이렇게 손목을 비트는 작업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관절염 환자들이 피해야 될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등산인데요. 등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이 더 아픈 경우도 있기도 하고, 올라가면 결국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본인의 무게가 무릎에 다 가해져서 관절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이 러닝머신에서 뜀뛰기를 하는 것인데, 뛸 때마다 이제 무릎에 충격이 계속 가해지고, 또 러닝머신의 경우에는 일반 풀밭이나 잔디밭과는 다르게 바로 그 충격이 무릎에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창 유행했던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고, 이렇게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 이것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운동은 뭐냐면,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 자체도 좋고, 자전거를 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실외 자전거를 타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자동차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속 방지턱 같은 거를 넘다가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인데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사이클을 타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물속에서 운동을 하면 중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좀 덜 가고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힘드신 분들,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밖에 나가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 자체도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핀 상태에서 한 10초 버티고 내렸다가 다시 핀 상태에서 10초 버티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TV 보시면서 이렇게 니은자로 앉은 상태에서 본인 무릎을 땅바닥으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밀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좀 튼튼할수록 무릎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좀 더 무릎 관절이나 다른 관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좌는 여기까지이고, 전부 다 이제 관절을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